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약서의 검인 신청 파트. 자, 검인 신청은 사실상 썩 중요하지도 않는데 또 작년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는 특히 좀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물건을 파는 사람은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은 을이 있고 개공사가 계약서가 체결이 되고 나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된다? 검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왜 검인이 중요하지 않는가 하면 우리는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해야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인은 중요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자, 떨어졌더라도 자료를 잡았으니까 제일 상단은 체크합시다. 검인 의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검인 대상인데 거기에는 판결문도 검인 대상이다. 그건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돼. 그죠? 판결문도 검인 대상입니다. 근데 계약하면 자동으로 무슨 뜻이죠? 매매, 교환, 정년대. 매매는 받을 필요 없다. 표시해놨죠. 그죠? 왜 받을 필요 없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말을 잘 들으면 교환이나 정년은 받아야 된다. 이 말하고도 같죠. 그죠? 근데 밖에 나가면 교환 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잘 안 일어나죠. 사실상 거의 다 매매죠. 그죠? 일단 교환이나 정년은 검인 받아야 됩니다. 그거 체크하시고 이제 그 내용이 제일 하단에 들어오면 왼쪽에는 검인을 요하는 경우 오른쪽에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제 이게 우리 실무에서는 잘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매매 계약서는 안 봐도 된다고 다시 줄 했죠. 줄 껐고 넷째 칸에 무가 건물 거래했다. 검인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옆에 아파트 분양권도 안 받아도 돼. 왜 그러냐면 아파트 분양권도 무슨 대상입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잖아. 그죠? 그래서 원래는 분양권도 검인 대상이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받지 않아도 된다. 그거 하나를 의미 있게 보시고 오른쪽에 요하지 않는 경우 정리됐습니다. 자, 44쪽은 제일 상단에 제목 적었습니다. 5월 13일자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법은 아니죠. 뭐 민법의 특별법인데 여러분 다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1번입니다. 별표. 자, 지금부터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는 한 장 넘기시면 교재 4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거 이거는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서울에서는 얼마나 돼 있죠? 4억 찾아냈습니까? 과밀권역 3억 찾아냈습니까? 광역시 김포 용인 안산 2억 4천, 그죠? 나머지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1억 8천이 될 때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임법이 적용되는데 그러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대항력, 최우선 변제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 범위에 들어갈 때만 적용이 되는데 이번 상가에서 가장 크게 바뀐 거 다시 뒤로 돌아가서 44페이지 상단에 지금부터 동그라미 해요. 대항력 동그라미, 권리금 이것 때문에 돌았지만 권리금 동그라미, 갱신요구권 동그라미 모두 몇 개? 3개는 모든 상가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 범위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제일 크게 바뀐 거예요. 사실은 3가지 무조건 인정해 주는 건 뭐라고요? 대항력, 그 다음에 권리금 그리고 갱신요구권은 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인정해 줍니다. 됐습니까? 요거 3가지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살짝 돌리면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이 범위가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그죠? 상가 임대차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체크하셨고 원래 권리금이 연결되었고 4번 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몇 월부터 3개월 전부터 3개월의 동그라미 임대차 종료 시까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줄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하여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보는 페이지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겁니다. 원래 상가는 개정됐기 때문에.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건물 주인이 있습니다. 건물 주인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이 상가를 을이 얻었습니다. 뭐 호프집을 할 예정입니다. 호프집은 상가죠. 자, 갑을 뭐라 부른다? 임대인. 을을 뭐라 부른다? 임차인. 자, 임차인 을이 시설비도 많이 투입하고 장사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 그러니까 갑이 나가라 이러면 을이 피해를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금을 보호해 주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지금 신규 임차인이라는 말이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영업을 하다가 다시 누구에게 A에게 뭐를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A를 뭐라 부른다? 신규 임차인 이렇게 부른다고. 자, 그러면 개념은 잡았습니까? 자, 이런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 각 임대인이 이 권리금을 못 주게 방해하거나, 그죠? 이렇게 하여서는 뭐 해야 된다?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결국 임차인의 시설비 등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되죠? 그거 하나 딱 잡고, 그때 몇 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하는 것도 잘 짚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되죠. 상가 임대차니까 글자도 비슷하잖아요. 상하면 뭐가 생각난다? 3이 딱 생각나야 돼. 됐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자, 동그라미 5번도 짚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때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가 유통산업발전법 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에서는 권리금은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옆에다가 적기를 이마트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럼 무슨 말인지 느낌 왔습니까? 이마트 비슷한 놈이 뭐죠? 홈플러스. 이런 놈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죠? 그러니까 이 마트 안에 들어가서 점포 얻어서 영업하는 사람 있죠? 홈플러스 안에서도 뭐 빵집 같은 거 점포 얻어서 하는 사람 있죠? 그 대규모 점포들은 지금 상가임대차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 마트, 홈플러스 등은 안 됩니다. 6번 국토장관은 이런 거는 이제 지문에서 억 지나가겠죠.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맞다. 이런 거 하나 잡아놓고 거기다가 8번 별표입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기 3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계약을 해줄 수 있다. 상가임대차는 무조건 몇 달이다? 3기. 봐요. 요 임차인이 이런 권리금 등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를 했다. 그럼 자기 의무는 다 안 하고 이런 권리를 다 받을 수는 없다. 그죠? 3기의 차임에 연체하면 뭐 한다? 해지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는 자동으로 뭐 3기, 3개월 전부 3에 딱 갖다 붙여요. 됐죠? 가장 큰 취지는 이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뭐는 인정해준다? 대항력, 권리금, 갱신요구권은 인정해줘요. 이게 크게 바뀐 줄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관련된 것들을 잡아갈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한 장 넘기시면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뭐 각 한 문제씩이고 사실은 민사특별법에서 만나는 내용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 중개실무에서는 항상 이 문제가 어디서 나온다? 차이 나는 부분들을 문제로 묻습니다. 차이 나는 거. 제일 상단부터 자, 일단 주택임대차는 주거용 건물이고 미등기 무허가 전부 다 적용됩니다. 오른쪽에 상가임대차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인데 상가 건물이어도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이 돼야 돼. 이게 포인트예요. 그거 딱 잡고 자, 내려갑니다. 외국인 주임법 된다, 안 된다? 된다. 상가는 외국인 적용된다. 되죠? 외국인 다 보호받습니다. 근데 법인은 주택임대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가는 된다. 그 차이점 잡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자, 그런데 그 법인은 비적용하는데 비적용 옆에다가 3개를 적어야 돼요. 되는 놈이 3놈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라. 되는 놈 3놈. LH공사, 그래 적으십시오. 말이 기니까. LH공사를 토지주택공사죠. 토지주택공사. 그 다음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된다. 요 되는 법인이 3가지가 있습니다. LH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주택임대차 적용해 줍니다. 상가는 무조건 다 적용해 줍니다. 법인은 상가는 무조건 적용해 주고 대항력 너무나 이야기 많이 했죠. 주택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인정해 준다. 상가는요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에 동그라미 신청한 다음 날이지. 요 신청을 교부라고 시험에 놓으면 X예요. 교부 아니죠? 신청한 다음 날부터. 밑에 통일입니다. 똑같죠? 무슨 변제권이 무슨 뜻이다? 둘째 줄에 대항요건에다가 뭐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인데 확정일자가 어디서 받느냐? 이거 실무에서 나와요. 주택임대차는요. 읍면동사무소, 공정인사무소, 법원 등기과 등기소. 상가는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을까요? 관할세무서. 차이 나는 거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 들어오는데 최우선 변제권의 둘째 줄에 보면 대항요건에다가 소액 보전금이면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자, 그때 범위 이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환가대금의 얼마의 범위 내에서 2분의 1. 상가는요 똑같이 2분의 1. 그 옆에다가 3분의 1 X 해놓으셔야 돼요. 3분의 1에서 바뀌어 돌았어요. 이거 중요하다고.
그 다음 최단기간, 뭐 너무나 잘 알죠. 주택은 몇 년? 2년, 상가는 1년. 그런데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 요구권은 있다. 뭐 이 정도로 따라가고. 정감의 청구권 차이 나지요. 주택임대차 정액은 몇 프로? 연 5%. 상가는 연 9%. 그거 구분해요. 그 다음 월 차임의 전환 별표. 자, 썩 중요하진 않지만 이번에 들어왔거든요. 주택임대차는 연 몇 프로? 10%구나. 기준금리 4배 옆에다가 낮은 것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거 두 개 중에서 뭐 낮은 것. 하나 더 합시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몇 프로? 연 12%. 기준금리 4.5배 중 옆에다가 뭐 적어놔야 된다? 낮은 것. 자, 요거는 원래 바뀌었기 때문에 계산 문제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뭐라 했냐면 주택임대차 주임법은 연 얼마예요? 10% 또는 기준금리 몇 배? 4배 중 낮은 거.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연 얼마? 12%또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걸로 해라. 이랬습니다. 자, 지금 이제 조문은 가르쳐 드렸고, 자, 계산 문제. 주택으로 합시다. 시험에 주택도 더 잘 나오니까. 주택임대차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증금 1억 받아봤자 이자도 별로 없더라. 그러니까 보증금은 7천으로 하고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월세로 좀 주시오. 이런 경우가 있다 없다? 있겠죠. 이를 월차임의 전환 그래요. 그럼 주택임대차는 그러면 3천만 원을 월세로 받을 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연 10% 그랬죠. 그러면 3천만 원 곱하기 연 10% 하면 이게 얼마다? 300만 원이죠. 맞습니까? 300만 원을 나누기 12 해야 월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 나누기 12 해봐요. 이거 얼마입니까? 25만 원쯤 될걸요. 그럴 겁니다. 25만 원. 또는 두 번째 기준금리 4배 중 낮은 금리래라. 자, 그러면 기준금리는 석 달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금리가 몇 프로인데 이건 알 필요 없고 시험에서 주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뭐 1.5%로 하겠다. 이래 주겠지. 그죠? 1.5% 합시다. 그러면 1.5%죠. 기준금리, 여기 4배 여기다. 얼마? 기준금리를 우리는 얼마로 본다? 1.5%로 보자고요. 그러면 3천만 원 곱하기 연 얼마? 1.5%. 맞죠? 연 15%죠. 연 1.5%. 연 1.5% 하면 이거 얼마 나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 그래, 연 15가 아니고. 기준금리, 4배니까 1.5%의 4배 하면 여기 얼마죠? 6%. 맞습니까? 6%. 곱하기 연 6%입니다. 3, 6, 18 얼마? 180만 원. 180만 원을 나누기 12로 해야 월이 되겠죠. 요거 하면 얼마? 15만 원 좀 될걸요? 15만 원. 중에서 낮은 금리로 해라. 그럼 얼마로 해라? 15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준금리는 주어질 거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는 없고 계산 문제도 하나 연결을 해봤습니다. 법정갱신 됐고 해지됐죠. 자, 밑에 세 번째 칸에 임차권의 성계 별표. 임차권의 성계는 어디만 인정해준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만 인정해준다. 상가는 있다 없다? 없죠. X. 자, 제일 하단에 최우선 변제에서 기억할 거 서울은 알아놔야 됩니다. 현재 기준 서울은 얼마일 때 얼마지요? 9,500일 때 3,200까지가 최우선 변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상가에 대해서는 인정해주는 환산보증금의 범위 지금 이 시간에 암기합시다. 서울은 얼마? 4억. 과밀권역 3억. 광역시 2억 4천, 기타 1억 8천이 될 때만 보호받는데 원래 바뀌기를 세 가지는 인정해줘요. 이걸 벗어나더라도. 첫째 또 뭐? 대항력, 권리금, 갱신요구권은 인정해준다고 벗어나더라도. 됐죠? 자, 그렇게 정도해서 큰 차이점을 여러분들 줄기로 잡으셨고 이제 46쪽 경매 공매입니다. 경매의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1번 임의경매의 줄 딱 꺼놓고 자, 임의경매는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저당권, 유치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건을 실행한다. 담보물건의 실행 줄 끄고. 그래서 묻습니다. 담보물건을 실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임의경매 이렇게 대답합니다. 2번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합니다. 집행권원 딱 줄 꺼놓고. 자, 집행권원이 뭔데? 하니까
거기 줄 것이 맙니다. 확정된 이행, 판결,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판결문을 가지고 하는 것. 무슨 경매? 강제경매. 재경매 딱 들어오면 자동으로 뭐죠? 대금이 미납되면 재경매하는데 특징이 뭐가 된다? 보증금이 20%로 탁 올라갑니다. 원래 보증금 몇 프로일까요? 10%예요, 10%. 근데 20% 탁 올라가요. 자, 신경매가 뭡니까? 하면 유찰이 되면 신경매해요. 경매를 했는데 왜 유찰됐을까요? 아, 비싸서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할인율을 적용해요. 우리말로 DC 한다. DC를 몇 프로 한다? 20에서 통상 30%.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할인한다. 이게 중요한 거라, 할인. 그죠? 그런데 신경매 하나 더 있죠. 불허가 받으면 신경매 하는데 왜 불허가를 받는가 하면 농지는 경매로 낙찰 받으면 농지 증명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농지 증명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불허가 받겠죠. 그러면 다시 하는 경매가 뭐다? 신경매인데 그때 특징은 DC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 가지 종류와 특징이에요. 자,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은 강제경매이다. X는 아시겠죠? 판결문에 의해서 하는 경매는 임의경매이다. 그래, 뭐를 지금 묻고 있는지 잡으셔야 돼요. 대금이 미납되어 새로 하는 경매를 신경매 세매각이란다. XXX. 자, 2번 법원 경매 돌았습니다. 경매 절차에 있어서 중요사항. 배당 요구 철회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예외 줄 것이야 돼요.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권리는 철회가 불가하다. 자, 그럼 철회라는 것은 이제 배당 철회는 자기가 안 한 거고 취하는 누가 한다? 철회는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나 경매 안 하겠어 하는 게 철회예요. 취하할 수도 있어요. 취하는 언제까지 하면 된다? 대금 납부 전까지 가능하다. 왜 그런가 하면요. 경매는 대금이 납부되면 이제 경매는 다 끝나버렸죠. 그죠? 대금 납부 전까지는 가능하다. 단 최고가 매수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결정됐다면 이 사람들한테 동의받고 취하시켜야 돼요. 그죠? 그거까지. 자, 다시 말합니다. 매각이 안 되어서 새로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세매각, 저감한다, DC한다. 근데 매각은 됐습니다. 근데 대금을 안 냅니다. 그러면 뭐 한다? 재매각 한다고. 그걸 재매각 구분해야 돼요. 그때 재매각 할 때는 저감률이 있다 없다? 없어요. DC 없이 그냥 옆에다가 갈로 열고 보증금이 얼마? 20%. 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주목합니다. 여러분 주목.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럼 보통 이 사람이 낙찰을 받겠죠. 그죠? 근데 두 사람이 같이 파는 것을 공동입찰이라 그래요. 공동입찰을 할 수 있다? 없다? 이 물건이 경매에 나오면 두세 사람이 같이 받을 수 있다. 공동입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봐요. 공동입찰은 신고하고 합니다. 요게 바뀌기 전에 어떻게 됐다? 공동입찰 허가 받았어야 돼. 그죠? 자, 지금은 허가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뭐 한다? 공동입찰 할 수 있다. 그거 하나 잡고. 자, 차순위 매수 신고 중요합니다. 줄자 아까 씁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오른쪽으로 화살표 딱 꺾어놨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매수 가액 빼기 매수 신청 보증 금액보다 클 때만 뭐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한다. 그 공식. 그죠? 요거는 또 설명을 들으면 좀 더 편하겠죠. 자, 이 물건이 감정가가 1억입니다. 감정가 1억을 다른 말로는 최저 매각가라 그럽니다. 무슨 소리지요? 1억 이상 사는 사람한테 팔겠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1억 3천에 적어냈습니다. 1억 3천에 적어내는 것을 매수 신청한다 그래요. 말로만 해야 된다. 보증금 내야 된다. 보증금 내야 돼요. 얼마? 최저 가격의 10% 1,000만 원을 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1억 2,500에 적어냈어요. 그래 적어내도 되죠. 적어냈는데 역시 보증금은 얼마다? 1,000만 원 똑같이 냈죠. 자, 그러면 1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나가래 되었다. 맞습니까? 자, 나가래 되면 그냥 보증금 받고 나가면 돼요. 나가면 되는데 혹시 1등이 1,000만 원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 1억 2천을 대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대금을 안 내는 수가 있다고. 대금을 안 내면 무슨 경매한다? 방금 저 재경매한다고요. 재경매하려면 다시 날짜를 지정 공고 통지하면 시간이 또 석 달이 필요해. 그러니까 2등이 원한다면 2등이죠. 차순위 매수 신고를 받아주겠다. 이게 차순위 매수 신고예요. 그 차순위 매수 신고는 자기가 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죠? 자, 차순위 매수 신고를 받는데 2등이라고 무조건 차순위를 해주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다니까요. 지금 공식이 뭔가 하면 최고가자가 얼마? 1억 3천 빼기 보증금보다 높게 적어내고 2등 해야 돼.
그러면 1억 3천에서 1,000만 원 빼면 얼마지요? 1억 2천 이상 적어내고 2등 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차순위가 된다 안 된다? 되죠. 그 차순위 된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럴 수도 있지. 1억 3천이 1등. 그런데 2등이 1억 1천이에요. 이 사람도 보증금은 1,000만 원 냈겠지. 자, 그럼 이 사람은 2등이라도 차순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죠? 공식 잘 봐야 돼요. 최고가자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게 적어내고 2등 해야 돼. 됐죠? 그 공식 하나 있게. 그럼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만날 때 이렇게 나오죠. 차순위자는 항상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럼 그 무조건 X인 줄 아시겠죠? 그죠? 최고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게 적어내고 2등 해야 된다. 또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거,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밑줄 쫙 긋습니다. 경매에 있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대금 완납 적시. 이거 대금만 납부하면 소유권은 이전된 것으로 본다. 대금 완납 적시. 밑에다가 적습니다. 등기 촉탁시. 그러면 X예요. 등기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대금만 내면 이전된 것으로 본다. 나번에 권리 분석 별표 타 갑니다. 자, 권리 분석이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물으면 소재주의, 삭제주의 동그라미. 말소주의, 삭제주의 다 같은 말이죠. 그 다음 오른쪽에 인수주의 동그라미. 인수 옆에다가는 위험. 위험한 것을 찾아가는 것을 뭐라 그러죠? 인수주의. 안전한 것을 찾아가는 것을 뭐라 그런다? 소재, 삭제 그래요. 옆에다가 안전. 자, 그럼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묻습니다. 다음 경매 물건 중 위험한 것을 찾으시오 하면 뭐를 찾아야 된다? 그 인수주의 밑에 있는 거 그거 찾아라 이 말이야. 밑에 있는 거. 자, 다음 중 가장 안전한 물건을 찾으시오 하면 뭐를 찾아라? 그 밑에 있는 거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안전하고 위험한 걸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권리 분석은 위험한 권리와 안전한 물건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때 위험한 거 교재도 있지만 암기하셔야 돼요. 위험한 권리 뭐죠?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무조건 위험한 권리. 암기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안전한 권리. 안전한 권리는 삭제되는 권리라 그랬죠. 삭제되는 것 뭐다?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리고 담보, 가등기는 무조건 삭제되는 권리. 안전한 권리. 거기다가 하나 더 적는다면 경매 개시 등기도 항상 삭제되는 권리. 안전합니다. 이 정도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하단의 표도 참고로 가시면서 따라가는데, 자, 이렇게 위험하고 안전한 권리를 찾아놓고 나면 이제 남는 것들이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이 한마디에 다 날아간다 그랬죠.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뭐 앞서면 인수.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앞서면 인수. 앞서면 인수 이 말은 다른 말로 뒤서면 뭐 삭제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앞서면 인수, 뒤서면 삭제.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합시다. 암기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은, 자,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는 말은 제일 앞에 있는 놈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전세권은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받고 삭제입니다. 그럼 삭제 이 말은 안전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인수입니다. 인수라는 말은 위험한 권리다. 자, 권리 분석.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암기입니다. 뭐 크게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암기. 자, 이제 한장 넘겨서 마무리 코스. 원래 또 나올 수 있는 거 하나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47페이지 제일 상단. 지금 해마다 경매 문제가 하나씩 나오잖아, 그죠? 나오는데 지금 최근에 안 나왔던 게 배당 순서입니다. 그 배당 순서 별표. 이거는 이제 찍어서 특강 자료에 한번 넣었다고요. 배당 원래 한번 잘 봐야 된다. 자, 그러면 배당 순서를 설명하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 물건이 지금 감정가 1억인데 1억 3천에 낙찰이 됐다 그랬죠. 자, 그럼 1등이 1억 3천이면 이 1억 3천이라는 대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게 1억 3천에 낙찰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는 배당하지, 배당. 그죠? 그럼 1억 3천이라는 대금을 가지고 이 물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번 저당권자 5천만 원, 2번 저당권자 뭐 3천만 원, 3번에 임차권자가 있다면 임차인한테 뭐 2천만 원 이렇게 순서대로 배당을 해준다고요. 자, 순서대로 배당을 해주는데 돈은 1억 3천인데 1번, 2번에서 다 끝났다. 그럼 이 사람은 돈도 없이 삭제되겠지 뭐. 그죠? 그래서 경매에 있어서는 순서가 빠를수록 유리하다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낙찰된 대금을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1번 다음에 2번, 2번 다음에 3번 그렇지 싶으지요? 아니에요. 1번보다도 먼저 배당되는 놈이 있어요. 1번보다도 먼저 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선배당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배당 순서를 잡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일단 영순위. 영순위가 무슨 뜻입니까? 영순위 순서도 없다. 순서도 없다라는 말은 나오면 무조건 배당해 준다고. 영순위 제일 빠른 게겠죠. 뭡니까? 경매 비용. 이 경매 비용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자, 이 물건을 경매 신청해 주세요 하고 신청하는 자는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무슨 대금? 자, 여러분 보다시피 경매가 딱 신청하면 뭐 사진도 찍고 권리 분석하고 이런 신문에 나오는 광고 나오는 거 보셨죠?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걸 경매하잖아. 그죠? 그런 대금을 먼저 내놔야 돼요. 그럼 대략 이제 법원에서는 벌써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요 아파트 경매하면 대략 먼저 들어가는 대금이 한 150만 원 필요하다. 이 150만 원이라는 비용을 먼저 받아요. 받아서 경매 진행하고 난 뒤에 이제 이 물건이 낙찰되었죠. 1억 3천에. 그럼 이 대금부터 먼저 내준다고. 그걸 뭐라 부른다? 경매 비용.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1순위로 나가는 거. 필요비, 유익비 나가요. 자, 필요비, 유익비는 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이게 1억 3천에 이제 낙찰이 됐는데 예전에 이 지붕이 고장이 났던 부동산이에요. 지붕이 고장 났다. 그럼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여름에 비가 오고 소나기가 오면 이 물건 다 썩어버리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꼭 받고 싶었던 모양이지. 자기가 이 지붕을 수리했어요.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다? 300만 원. 자, 그러면 이 물건이 낙찰되고 나면 이 수리비부터 먼저 해주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거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게 없었으면 경매를 못했을 거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런 경매를 뭐라 그런다? 필요비, 유익비 이렇게 부른다고. 아, 여기 먼저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제일 먼저 나가는 게 뭐예요? 경매비용, 필요비, 유익비.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2순위, 주택과 상가의 최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은 물권자보다도 먼저 받는다. 들어본 적 있죠? 최우선 변제. 옆에 최종 3개월치 임금.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동그라미. 3년치 퇴직금 이런 거예요. 근데 3년치 퇴직금 요즘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오는가 하면 요즘 여러분들은 퇴직금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뭐 연봉제 이런 거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퇴직금이라는 말은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기억할 거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하고 같이 나가요. 자, 그거 나가고 나면 이제 3순위 집행 목적물에 부과된 당해세.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놈인데,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 물건이 경매 처분되면 뭐 전기세, 재산세 좀 밀렸겠지. 해당되는 세금 다 받아간다고. 그 국가가 어떤 놈인데 그 세금만 받겠어요? 당해세. 이제 4순위부터 줄 거예요. 선후에 따라서. 선후라는 게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1번 저당권자, 2번 저당권자, 3번 이렇게 나가요. 선후에 따라서. 5순위 일반 임금 채권. 자, 아까 3개월치 임금은 가장 최우선 변제 먼저 해준다 그랬죠. 그럼 월급이 5달치가 압류돼 있다. 그럼 2달치는 5순위로 나가는 거예요. 일반 임금. 6순위 각종 공과금. 여러분 저 물건이 경매 처분되면 의료보험료, 뭐 국민연금보험료 좀 밀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각종 공과금. 마지막 배당이 뭐다? 일반 채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니까 배당 순서가 지금 7순위라고 했지만 0순위까지 하면 8개 순서예요, 이게. 그럼 8개 순서를 확 뿌려놓고 배당 순서를 찾아라. 그래 물으면 장난 아니라고 사실은 거죠. 그런데 시험에서 찾아가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배당 제일 먼저 해주는 것 하면 경매 비용 딱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제일 먼저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겠죠? 경매 비용.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에는 3개월치 임금도 들어가요. 최우선 변제에 딱 주고 나면 그 다음 국가가 어떤 놈인데 뭐가 나갑니까? 당해세, 세금 나가요. 됐죠? 그리고는 순서에 따라서 순서에 따른 담보 물건이에요. 아까 했죠? 1순위, 2순위, 3순위 순서대로 나간다고.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객관식 문제는 어떻게 나오더라도 무조건 순서를 잡아내요. 그리고 공과금 있는데 똔똔똔똔 제일 마지막 배당은 뭐다? 일반 채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일단은 객관식 문제는 무조건 잡아간다.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더 구체적인 건 교재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는데, 자, 이제 다시 뭐 자꾸 돌아가서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고 마무리합시다. 이 시간에 기억할 거 가장 먼저 배당해 주는 거 뭐? 경매 비용. 그죠? 필요 비용비 포함합니다. 비용.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거 최우선 면제 됐죠? 세 번째 나가는 거 국가가 어떤 놈인데 당해 세금. 그 다음에 4순위, 1순위 저당권자, 2순위 저당권자 순서대로 나가요. 그리고 돈 밑에 막 신경 안 쓰고 마지막 배당이 뭐다? 일반 채권. 됐죠? 일반 채권 개인과 개인이 주고받은 돈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배당 한번 잘 보시고. 자, 마무리입니다. 입찰에 참석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이거 말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거 입찰에 참석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마음에 들면은. 그죠? 된다 안 된다는 모르죠. 해봐야 알지만. 근데 참석할 수 없는 자가 있어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잡아야 돼. 누가 참석 못하죠? 채무자. 동그라미. 채무자 왜 참석 못하죠? 채무자 지가 이 물건을 받으려면 돈부터 갚아야 돼. 이해하시겠죠? 채무자 안 돼요. 무능력자 안 돼요. 무능자 미성년자 등이잖아요. 근데 법정 대리인이 참가해서 받을 수는 있는데 또 하나 안 되는 거. 재매각의 경우 종전 매수인 안 돼요. 자, 재매각이 뭐라 그랬죠? 그렇지. 대금이 미납돼서 다시 경매하잖아. 그런데 그 종전 매수인은 자기 때문에 지금 경매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못 들어온다고. 되겠죠? 그 다음에 경매부동산의 감정평가사, 감정인 줄 거고, 친족 줄 거고, 법원의 집행관과 그 직원들 전부 다 안 돼요. 법원에 있는 직원들 왜 그 물건 못 받을까요? 일반인들보다 정보를 먼저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공정하지 못하다고. 집행관 전부 다 못 돌아요. 그 다음에 경매 관련 범죄자, 강제집행 면탈죄, 공무집행방해죄, 경매방해죄 등은 몇 년이 지나야만 들어올 수 있다? 2년.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경매 관련 범죄자들이죠. 2년 동안 못 들어온다. 마지막, 입찰에 임하여 부당하게 타인과 담합하거나 입찰 행위를 방해한 자. 이런 사람들 당연히 안 되는 건 공부 안 해도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받아쓰기를 한번 해보는데 이 성인교육의 특징. 지금 입찰에 참석할 수 없는 자를 지금 불러드렸잖아요. 그럼 이 사람 말고는 다 참석할 수 있겠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래만 잡으면 안 되고 꼭 입에 딱딱 넣어줘야 돼. 또 되는 자를. 그죠? 밑에다 적어요. 가능한 자. 그래, 또 이제 그걸 구분해보자고. 이거 빼면 다 가능해야 되잖아. 그죠? 가능한 자 해놓고 또 적는다고요. 1. 자연인. 되고 안 되고? 되고. 그리고 그게 안 된다는 말이 없잖아요. 자연인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 자연인 되고. 2번 법인. 되고 안 되고? 되고. 법인 안 된다는 말 없잖아. 그게. 그죠? 3번 외국인. 경매 받을 수 있다 없다? 돼요. 외국인도 자연인이기 때문에. 채권자. 되고 안 되고? 돼요. 채권자 안 된다는 말 없잖아. 그게. 그죠? 이 채권자는 이 사람이죠. 여기 보면 이 물건이 경매처분데 1번 저당권자, 2번은 저당권자. 이 채권자들은 받을 수 있어요. 그 물건. 채권자. 번호가 몇 번 나갑니까, 지금? 이제 5번 해야 됩니까? 5번 해놓고. 아까 채무자는 안 된다고 했죠? 채무자 안 되는 데 들어가 있었죠? 근데 5번이 재밌어요. 채무자 가족 적어봐요. 채무자 가족은 되고 안 되고? 되고. 그래서 거기 눈 감고 아웅이에요. 사실은 이 물건에 채무자는 못 들어오도록 돼 있죠? 근데 채무자 마누라 이름으로 받을 수 있어. 그 채무자 가족이 받으면 제일 좋죠. 그냥 살림살이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살면 되니까. 그지? 요게 눈 감고 좀 아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시험용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 채무자는 안 되지만 채무자 가족은 된다는 거고 그 포인트를 잘 잡아봐요. 나머지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되잖아. 그죠? 그렇게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꼭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료 오늘만 보고 끝나는 거 아니죠? 시험 칠 때까지 이 자료를 해당되는 파트에서 잘 이렇게 넘겨주시면서 시험 딱 끝나고 나거든. 여기서 몇 프로 나왔는가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자고. 그죠? 80% 이상은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